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한 건지 판단해주세요. 오전에 너무 화나서 두서없이 글을 쓰느라 많이 길어졌어요. 글 보시고 제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댓글 부탁드려요. 연애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은 없었지만 다정다감하고 돈 잘 벌고 아이 예뻐하길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이 아빠로서 잘하겠구나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도 모은 돈 별로 없으니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지원 없었고 1.5룸 월세로 시작해 결혼 7년 차입니다. 연애 때는 알아서 연락 잘하고 일하느라 친구들 못 만났지만 쉬는 날엔 저랑 여행 많이 다니고 잘해줘서 전혀 몰랐어요. 친구들 만나도 저랑 꼭 같이 나갔고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런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만 보면 결혼해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은 현실이네요. 두 사람만 잘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할 얘기 너무나 많지만 우선 생략할게요. 결혼 초반부터 가장 많이 싸웠던 이유가 연락 문제입니다.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 연락이 안 됐어요. 늦으면 늦는다 연락을 해줘야 기다리지 않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고 이해해서 12시 전까지는 연락을 잘 안 합니다. 12시가 지나도 안 오길래 톡해서 어디냐 물어봤는데 바로 답장이 안 오길래 전화했어요. 제가 먼저 물어봐야 연락이 되는 편입니다. 연락 안 된 날이 많아요. 신혼 때 가장 많이 싸운 이유가 연락 문제랑 동호회 문제가 있는데 동호회는 지금 안 하니 이것도 생략할게요. 근데 애 낳고 동호회 2번 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제가 아는 2번 외에도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7년 차인 지금도 늦으면 늦는다 연락을 안 해서 항상 제가 먼저 어디냐, 늦냐, 술 먹냐, 밥 먹냐 물어봐야 대답합니다. 요즘은 술만 먹으면 술 취해서 연락 두절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자기는 차에서 잠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기에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술만 먹으면 저러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 믿죠. 그리고 사업상 미팅이나 접대 자리에서는 취하지 않아요. 친구들이나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선 취합니다. 자기가 술이 약해졌다고 생각들면 줄여야 하는데 조절을 못해요. 저보고 너도 술 좋아하니 알겠지만 술 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냐는 식입니다. 전 애 낳고 다음날 애 볼 생각에 조절 잘하고 애 낳고는 한 번도 필름 끊긴 적 없습니다. 애 낳고 친구들 만나 마음 편히 술 마신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제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와 주었기 때문에 애 보면서 놀았고 애 없이 온전히 친구들과 만난 적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신생아라 애 보기 힘들 때도 남편은 친구 만나서 술 마시러 나가고 집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거의 1, 2년간 인생 패배자처럼 살 때도 옆에서 어르고 애 키워가며 봐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안 사실인데 사회인 야구도 2번 나갔다 왔네요. 저럴 시간에 저한테 자유시간이라도 한두 시간 줬으면 이해나 하죠. 하지만 그런 거 하나 없었습니다. 술 먹는 것까진 이해합니다. 근데 술 먹고 취하면 술버릇이 잠이 듭니다. 차에서 잠들어서 외박하는 게 한 달에 2~3번씩 됩니다. 연락도 안 하면서 외박하는 거 이해하시는 와이프들 계신가요? 아니, 늦으면 늦는다 이거 연락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얼마 전 싸우면서 이거 하나 못 지키냐 했더니 내가 너한테까지 보고해야 하는 거냐면서 화내는데 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기다릴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 연락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은 급으로 생각했다는 거에 놀랬고 지금은 같이 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연락 문제 외에도 제 명의로 사업하다 망해 제 앞으로만 빚이 3, 4억가량 있고 어린아이 키우면서 육아에 도움도 안 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돈도 번 지 이제 얼마 안 되었고 돈 번다 해도 갖다 주는 게 50 될까 말까입니다. 생활이 되냐 싶겠지만 제 나름대로 하는 게 있고
아이 지원비와 용품들 팔아 생활비에 보태며 살았습니다. 진짜 7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싸운 일로 한번 여쭐게요. 남편의 친한 친구 A라 할게요. A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고 거의 못 산다고 봐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있는 상태였어요. 저 또한 아는 사람이기에 아이도 불쌍하고 남편 친구도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이해 못할 성격도 아닌데 저한테 말하면 싫어할 것 같다는 이유로 오직 자기만의 생각으로 말도 안 한 채 A랑 술을 먹었습니다. 술 먹은 건 나중에 제가 남편 핸드폰에서 사진 옮기다 알았고 그날 저랑 나눈 카톡 보니 사업상 접대일이 있어 갔다 오겠다 했습니다. 거짓말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지만 얘기 안 하고 우선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또 A랑 술을 마셨는데 당연히 저한텐 말도 안 했고 이날 늦는다 뭐한다 말도 없이 그냥 연락 두절에 외박했습니다. 다음 날 생일은 아니고 아이 기념일에 남편 백신 접종 날이었는데 술이 만취가 되어서는 차에서 대리 부르고 잠이 들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냐, 누구랑 있었냐 물으니 그제서야 A랑 술 먹었고 대리 부른 내역도 보여주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남편이 건장한 체격이라 술을 아무리 마셔도 저렇게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숙취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어제는 정말 많이 마셨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조금 넘어 또 A랑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이날도 연락 두절이었고요. 이날이 추석 연휴 전날이었고 자기가 아이 오후에 보겠다고 한 날인데 갑자기 나간 데서 어디 가냐 물어보니 A 친구를 만나러 간 데서 만나되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와 라고 얘기했는데 술 먹고 또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A만 만나면 연락 두절에 분명 일찍 오라고 말했는데 대답도 없고 매번 능구렁이 마냥 나가서 술 마시고 연락 안 되고 자기 혼자만 매번 자유롭게 사는 한량 같은 남편이 괘씸해 너무 화나서 7년 만에 처음으로 비밀번호 바꾸고 문 안 열어줬습니다. 이날 문 안 열어줘서 차에서 잤다네요. 그렇게 친구는 생각하고 위로해주면서 제가 아이 낳고 힘들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위로해주거나 저를 위한 시간을 갖게 한다던가 그런 거 하나 없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는 친구가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가더군요. 자식을 떠나보내는 걸 앞둔 사람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전 지금까지 쌓인 섭섭함과 원망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번도 바꾼 거고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큰소리치고 미안한 마음 일절 없었어요. 시댁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외박 이런 거 저도 말해봤죠. 달라지는 거 하나 없더라고요. 왜냐면 시아버지가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제가 남편과 살면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은 절대 무시 못하는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발 사랑받고 자란 사람 꼭 만나세요. 추석 연휴 사실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가야 하겠다 싶어 추석 당일날 오후에 같이 방문했고 제가 시댁에 갔으니 당연히 풀렸을 거라 생각한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쯤 친구 A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장례식장은 도와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랑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뺄 수 없다고 자기가 시간을 빼면 돈은 누가 버냐며 큰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오후 일정을 다 빼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A랑 같이 있었습니다. 화장해서 6시쯤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도 연락이 없어 어디냐고 하니 아직 장례식장이라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 연락하니 8시쯤 이제 A집 근처에 도착했고 밥 먹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연락 없고 새벽 1시 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날 쌓였던 것도 있고 해서 장문으로 카톡 보냈더니 이날 싸우면서 하던 말이 만에 하나 저희 부모님 중 누구 돌아가시면 장지가 누구냐. 당연히 나인데 내 친구들이 다 도와주는 거다. 라며 큰 소리 내면서 이런 거 하나 이해 못하냐 하는데 제가 장례식을 가본 적이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자기가 친구랑 같이 있는 걸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화난 부분과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자기 혼자서 뜨끔하거나 찔리는 일이 있으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일부러 저랑 싸우고 더 놀다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싸우고 나면 제가 화나서 연락 안 하니 시간 구애 없이 놀 수 있으니까요. 친구가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만 몇 번째인지 저랑 아이 생각은 하는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가 애 키울 테니 저보고 일하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 모유 먹일 때도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 많이 가서 혼자서 다 키웠어요. 돈 없어서 도움이 안 썼거든요. 지금도 새벽에 종종 깨는 아이 옆에서 악을 쓰며 울어도 못 듣는 인간이 애를 볼 테니 저보고 나가서 돈 벌래요. 솔직히 제가 돈 번다고 하고 저도 2년간 친구들 만나고 술 얻어먹고 애 없을 때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저마저 그러고 다니면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전 가정이 있는 아빠라면 가족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찍 아이를 잃은 A 친구가 안 되었지만 지금 저도 우울증에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인데 자기 친구만 알뜰히 살뜰히 챙기는 남편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랑 아이한테 잘하면서 저렇게 친구를 챙기면 이해할 수 있죠. 주변에선 다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아빠로서 잘하지 않냐는 식인데 전부 다 가식이에요. 저도 이제야 실체를 알았듯이 그냥 생활 습관부터가 가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친구들 만나 술 마실 시간에 집에 일찍 와서 아이랑 놀아주면 어디가 잘못되나요? 제왕절개 수술한 다음 날에 수술한 부위가 누가 불칼로 쓱쓱 긋는 것 같이 아프다 하니 수술 안 해봤냐며 자기 다리 수술한 거랑 비교하는 남편 보고 어떻게 자기 애 낳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지? 하고 그때부터 이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평소에 하던 말들이 이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집에서 혼자 커서인지 아이는 낳기만 하면 아이 혼자서 크는 거다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게 이런 뜻인지 정말 몰랐네요. 거기다 오늘 아침에 한 사실인데 전날 싸우고 냉정 상태인데 다음날 웬일로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친구 A 만나서 지가 맛있는 거 사주고 왔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한테 말도 없이요. 저한테 안 걸리려고 일찍 만나서 일찍 술 먹고 들어왔다는 거에 더 화가 나네요. 저번에 찍은 사진들 보내려고 핸드폰 보다가 알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제가 알게 되어 싸운 일보다 더 많을 거라 생각되고 매번 미안하다는 말도 이젠 지겹고 말뿐인 사과, 진짜 미안한 건지나 알고 싶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 미안하다 하는 걸까요? 참고로 아이는 이뻐해요. 근데 이뻐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편의 애 케어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먹고 잠깐 노는 30분 그게 다입니다. 하루 통틀어서요. 전 지금도 아이랑 같이 있으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정말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이혼하고 싶습니다. 말만 이혼이 아닌 진심이에요. 이혼하면 양육비는커녕 친정에 빌린 빚들로 나몰라라 할 인간이라 같이 살 뿐입니다. 추가. 말하는 말투 때문에도 남편과 대화하기가 싫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친구들 챙겨도 당신이 아프면 옆에 누가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으니 아프면 돼줘야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자긴 그냥 말하는 거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화나서 불난 집엔 기름 붓는 격인 깐죽거리는 뉘앙스로 늘 말해서 제 화를 돋구어요. 화나게 만들어 놓곤 별일도 아닌데 열낸다며 저를 또 성격 파탄자처럼 취급하고요.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동안 고생했어. 꼭 술 마시고 저딴 멘트를 날려요. 이런 김칫국 드립 다 마신 일들도 많아요. 처음엔 저도 믿었죠. 근데 지금은 전혀 믿지 않아요. 댓글 주신 분 말대로 빚이나 안 내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뿐이에요. 이 글 쓰면서 생각해보니 이것도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희망 고문하듯 몇 년을 혼자만 고생했네요. 진짜 일화 하나하나 너무 많은데 지금도 긴 글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밤샐 것 같네요. 남편의 지인들도 이 글 보고 제발 저 사람의 가식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남의 편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A친구랑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연락 한 번 없이 자유시간 누리고 있네요. 이 정도면 저한테 일부러 시비 걸고 싸우는 거 맞는 거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게 살 거면 혼자 살지 왜 귀한 남의 딸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서 남의 인생 막 눈팅하고 남의 사연엔 왜 저러고 살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며 척척 나오는데 막상 내 인생은 어렵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일지 궁금해서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 남자친구랑 사귄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전제로 2년 전 동거를 시작했지만 결혼식은 지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남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친은 4년제 대학을 중도 포기해서 학력은 고졸이고 이번 연도 초까진 남친 아버님과 하는 건설 기술 쪽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수입은 200만 원 이하이고 간간히 돈 잘 받아오면 200만 원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제 수입은 250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그냥 남친 하나만 보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둘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합의하에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귄 지 5년 정도 되니까 남친 아버님이 결혼 얼른 해야지 않겠냐며 자기가 능력이 되면 얼른 해주겠다며 건설 관련된 일을 막 설명하시면서 조금 뒤엔 아파트가 나오니까 내년쯤이면 결혼하면 되겠다. 내년엔 꼭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1년, 2년 쭉 공사가 딜레이 된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말만 하셨습니다. 지역만 말하고 어디 아파트인지 어느 동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커플도 남친도 일찍 독립, 저도 일찍 독립했어서 서로 생활비도 나가고 연애하면서 만나면 이틀 동안 10만 원 깨지는 게 우습게 나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부끄럽지만 아버님 믿고 안 모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남친 같은 경우 일당식이고 프리랜서 기술직에 돈 못 받아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산을 정해놓고 쓰기에 굉장히 어려웠죠.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고 연애는 거의 제 돈으로 했습니다. 제가 안 사주면 계절별로 단벌 신사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서론이 길었네요. 때는 동거전 겨울 1월 아버님이 남친한테 큰일이 들어왔는데 4월이나 늦으면 6월부터 들어가고 남친한텐 한 600은 가져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이랑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남친은 그동안 제가 고생한 거 이제 자기가 갚는다면서 결혼 계획도 당연히 나왔고 그 정도 벌이면 제 벌이랑 합쳐서 결혼식도 무난히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저희는 지금 연애 비용 또 1시간 장거리 커플로 동거를 한 겁니다. 양가 부모님 찾아뵙고 허락받고 동거 시작한 지 2월 갑자기 아버님이 거제도에 큰 공사건이 들어왔답니다. 남친도 4월 전까지 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하며 좋아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일당제가 아니라 맡아서 하는 공사라 벌이가 컸거든요. 당연히 저도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제주도 한번 못 가고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으로 만족하고 데이트할 때마다 돈 없다는 말 떠올리며 이제 나한테도 좋은 일이 왔구나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님 친구, 거제도권 담당 건설회사 사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기술직으로 들어간 아버님한테 너가 이번 공사 맡을래? 하고 친구분이 제안을 했답니다. 과거 아버님도 건설회사 운영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건물당 몇 억씩 번다며 총 건물이 몇 채 지을 거고 초기 건물 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이 이만큼 필요하다 하며 남친한테 말했답니다. 남친은 아빠니까 믿고 저한테 대출 껴서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은 총 3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할까봐 추가하자면 남친과 아버님 둘 다 신용이 안 좋습니다. 벌이가 프리랜서고 돈 못 받을 때가 많아서 내야 될 돈을 제때 못 냈거든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회사 한다고 나라에서 돈 빌리고 돈 안 갚으려고 개인 회생 신청 중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저도 진짜 10년 동안 봐오고 하니까 얼마 전까지 결혼까지 약속도 했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거제 공사는 조금 뒤 들어간다면서 1주, 2주가 지나도 들어가지 않고
얼마 뒤 현장 답사 겸 거제도 땅 주인 만나서 다시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남친과 함께 거제도로 갔습니다. 거제도에서 올라온 남친이 대출을 5천 정도 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냈습니다. 투자금 한 푼도 없고 신용도 안 좋은 분이 무슨 수로 그런 공사를 맡으려 하냐고. 우리 게 아니면 넘보지 말자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남친놈은 제 말을 안 듣네요. 눈이 뒤집혀서 대출 알아보다 안 됐는지 결국 저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얼마 전에 3천 대출 받아서 대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냐고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30평생 살면서 부모님한테, 혼자 살면서 아무리 어려웠어도 부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며. 말이 안 된다면서 안 된다고 하자 남친이 며칠 동안 기운 없어 하며 동거하려고 하고, 한 번 더 저를 설득해서 저도 결국 부모님한테 어려운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 남친만 관련된 일이면 몰라도 남친 아빠가 꼈고 평소 벤츠 타고 다닌다면서 왜 자기한테 돈을 빌리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거절하셨습니다. 아빠는 이때부터 구린내 맡은 것 같은데 설마 사위될 가족이 그럴까 하며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못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 사정 알고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다고 했지만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동생은 재직기간 부족으로 대출이 안 나와서 수중에 있는 돈 350이라도 보태라고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은 돈도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남친이 제 아빠한테 묻더니 필요하다 해서 드렸습니다. 추후 거제도 일은 자꾸 소식이 없고 제 돈도 어떻게 된지 몰라서 남친한테 계속 물어도 아버님이 기다려보라고 한다고 해서 2달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하는 거 들어보면 기다리라고 화냈고요. 아니면 무미건조한 말로 답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기다림의 반복인 그간 세월, 그리고 4월에 들어간다는 월 600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린 2천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어요? 라고 했더니 거제도 왔다 갔다 하며 경비에 썼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 동생이 준 돈은요? 라고 했더니 남친 엄마 집 공사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제가 돈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내가 만들어줄게 라길래 알겠다 하고 통화 종료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저는 남친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공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 경비로 다 쓰고 우리 부모님이 돈을 빌려줬다거나 동생이 대출을 받았다면 생각에 끔찍해졌어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남친도 아버님한테 상처받고 직장 잃고 힘든 상황을 보니까 차마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고, 저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아버님이랑 나는 가족이 못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한테 아버님과 연을 끊으라고 하면 내 인생에 큰 죄를 짓는 삶이 되고, 앞으로 애를 낳아도 그 애 또한 좋은 기운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불행한 가족관계가 싫다고 헤어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남친도 아버님한테 느끼는 배신감과 처한 상황에 멍한 표정과 세상 다 산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결심이 섰는지 자기도 아버님을 보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남친이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일 관두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면서 끊었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다시 전화와서 배신이라고 2년 끊자고 했답니다. 남친은 그냥 그 일을 안 한다고 한 것 뿐인데 그런 거 보고 있자니 남친도 참 불쌍하고 저도 힘이 듭니다.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 이 한 구절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고, 추후에 어머님한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람 새끼냐고 소송하라고 당장 전화하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우리 잘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은 효도한 셈 치고 이제 안 볼 거라고. 그 돈 받자고 하면 철륜 끊는 마당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니까 억울해하면서 참으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게 아버님한테 많이 당하셔서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남친 이복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직장을 꽂아줘서 현재 월 500 벌고 저희는 잘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 둘의 힘으로 빚도 갚고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뿌듯하고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13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당포에 물건 맡겨놓은 게 이제 전당포가 없어져서 물건을 당장 빼야 한다고 며칠까지 주겠다고 남친한테 그랬답니다. 저는 힘든 일 겪은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돈 빌려달라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한테 또 할 수가 있나 싶어 절대 안 된다고 형한테 하라고 왜 막내인 너한테 그러냐니까 형은 이사해서 안 된답니다. 상처받았을 저를 보듬어주지 않고 자기 엄마 돈 안 빌려준다고 마음 상해하는 남친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남친 말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안 빌려줘야 하냐고 도우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일단 이건 제가 진지하게 대화로 제 의사를 전달해서 무마됐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어머니가 또 돈 나오기로 한 데가 밀려서 생활비가 없다고 카드값도 밀리게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안 주는 사람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제가 이상하다면서 돈 관리 따로 하잡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대요. 전 같이 산 1년간 돈 못 벌어와서 힘들어도 자존심 상할까봐 한 번도 돈 관리 따로 하자 못했는데 제가 잘못 사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이젠 판단이 안 서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친이랑 같이 있기 싫어서 혼자 땅바닥에서 혼자 쭈그러져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싫고 아직 말 못한 게 많은데 다 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남들 눈엔 제가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합니다. 인생의 쓴말, 조언 많이 부탁드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4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버스에서 겪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행동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제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져.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제가 비정상이라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상이라면 이런 인식을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버스 회사에 민원을 넣을까 생각했지만 기사님 잘못이 아니기에 말았습니다. 오후 2시에서 2시 20분경 저는 서울에서 경기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가 불광역을 지나 버스에 타고 바로 다음 정류장인 연신내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타셨고 장을 보신 건지 짐이 많았던 게 기억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버스에 타 있는 20분가량 동안 두 분은 말을 쉴 새 없이 하셨습니다. 나물 얘기, 쓰레기 얘기, 길가의 차들 얘기, 오르막길 얘기 등 불필요한 대화였죠. 심지어 작은 목소리가 아닌 제가 내용을 다 이해할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버스에서 차 내에서는 불필요한 대화와 전화통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심각해지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 밀폐된 버스 안에서 그 두 분은 쉴 새 없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신 후 약 15분가량 그분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부모님이 계시고 노인분들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면 민망해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버스 내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고 제 옆자리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심하게 날려 죄송스러운 마음에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씀을 쉴 새 없이 하시고 기침과 웃음을 번갈아 내뱉으시며 제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는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착용하신 채로요.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도저히 참기 힘들었고 이 버스 안에 있는 누군가는 말씀드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손하게 저 죄송한데 버스에서 대화는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부릅뜨시며 뭐라 했냐 하셨고 저는 다시 한번 버스에서는 말씀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라고 했고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못 알아들으시나 하여 두 손으로 쉿 포즈까지 해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우리가 대화를 어디서 하라는 거냐? 할머니는
당신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앞에 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전 원래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는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거기서 더 말을 한다면 다른 승객들에게 똑같은 민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봐서 예의 없다 하신다면 그것 또한 맞습니다. 어른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어른이며 그분들에 한해서만 노인 공경을 해야 한다 생각했고 그냥 너무도 몰상식한 태도와 반응에 저도 당황스럽고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나 무지하고 몰상식하기 때문에 버스에서 배려 없는 행동을 한다 생각하고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 내가 피하고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받아치기도 전에 옆에서 지켜보던 40, 50대 한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 지금 어른들한테 무슨 말버릇이에요? 어디 어린 학생이 어른들한테 무슨 버리장머리인지. 어른한테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 학생이 듣기 싫으면 학생이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어른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편에 서서 저에게 저런 말들을 계속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 더 목소리가 커져서는 앞에나 보라고 하시고 할머니는 옆에서 아이고 깜짝 놀랐네 나는 너무 놀랬어 이러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대화 내용이 듣기 싫어서 그랬나요? 왜 이리 다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신지. 어른이고 학생이고 지금 내 목숨도 모자라 내 가족의 안위와 직결된 사안에 있어서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노인 공경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내 가족보다 노인 공경이 우선인가요? 길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중요한 통화라면 조용히 하세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야죠. 사람 사는 건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얘기를 굳이 버스에서 해야 하나요?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불쾌하고 이렇게까지 참을 수 없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대화였다면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숱하게 마주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을 것입니다. 상황이 끝나자마자 공교롭게도 마침 안내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불필요한 대화와 전화통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입 꾹 닫으시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도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하는 것조차 민폐인지라 참으면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억울함에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분들한테 대놓고 욕을 할 순 없으니 전 다시 앞을 보고 앉아 중얼중얼 욕 한마디 했죠. 다 같이 빨리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하고 불결한 공간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어른에게 이런 말을 처음 해보고 생전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해봐 너무도 당황스럽고 아직도 억울함에 손이 떨립니다. 마스크 쓴다고 100%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조심해도 모자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정도의 사소한 배려도 서로 못해주는 건가요? 카페 가서 마스크 쓰고 얘기하세요. 카페에서 코로나 터져서 걸리면 간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은 탄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다들 예방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가용이 있지 않잖아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 아저씨는 자신의 가족 중 하나가 코로나에 걸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노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무식함을 당당하게 고집한다면 그건 죄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지랖이 심했나요? 제가 한 말이 많이 불순했나요? 제 목숨과 제 가족 목숨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 공손하고 예의 발라야 하며 그저 어린 학생으로 취급받아야 마땅한 건가요? 위로든 조언이든 부탁드립니다. 쓴소리도 좋습니다. 정말 아무 말이라도 해주세요. 다만 저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사회에서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어르신들을 제가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고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점심때쯤 친정 와서 저녁 먹고 쉬는 중입니다. 몸은 쉬는 중인데 옳게 한마디로 마음은 영 어지러워서 익명으로라도 답답한 마음 올려봅니다. 일단 저희 집은 결혼하기 가장 꺼리는 신우 많은 집에 막내가 아들인 집입니다. 다행히 남동생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형제 소개하자면 저 포함해서 누나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 꾸리고 나름 자리 잡고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다들 맞벌이입니다. 여자 형제들이 우연찮게 다들 맏며느리이거나 외며느리이고요. 다행히 별나지 않은 시댁 만나서 평범하게 시댁이랑 큰 트러블 없이 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댁은 시댁인지라 나름의 불만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도 흉보기보다는 친정엄마한테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에서 이러니까 싫더라. 그러니 엄마는 올케한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집 못하게 오히려 단속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같은 맞벌이 부부인지라 남동생한테도 올케랑 같이 살림하고 육아하라고 잔소리합니다. 첫째가 같은 동네 살아서 부모님 케어 다 하고요. 딸들이 친정아버지 설득해서 남동생 결혼과 동시에 명절 차례도 없앴고요. 제사 때도 남동생만 부릅니다. 올케는 일하고 힘드니 애들이랑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주말마다 남동생네 저희 친정에 오는데요. 저희가 안 왔을 때는 엄마가 밥을 다 하십니다. 올케가 자주 오는 거 아니까 집 더럽다 할까봐 친정 올 때마다 청소 싹 해놓고 가고 친정에서 마주치면 푹 쉬라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힘드실까 싶어 저희가 밥하고 다 합니다.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자기 애들 밥만 먹이고 낮잠 자고 푹 쉬고 갑니다. 남동생이 엄마랑 같이 애들 챙기고 놀아주고 식사 준비 돕고요. 가끔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옳게 수발드는 것 같아 가끔은 설거지나 청소라도 같이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 부모 내가 챙기면 되지 이러고 평소에 더 챙깁니다. 명절에도 우리 안 봐도 되니 아침만 먹고 얼른 보내라고. 시댁에 있으면서도 친정엄마한테 전화로 잔소리해서 잘 못 봅니다.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있더라고요. 놀라서 왜 안 갔냐 물으니 안 싸둔 어른이 본인 피곤하시다고 저녁에나 오라 했다네요. 올케가 한마디 더 보태는데 엄마가 요즘 밥하기 귀찮다고 오지 말라네요. 어머님 댁에서 저녁 먹고 가려고요. 남들은 시댁 가면 불편하다는데 전 어머님 덕에 푹 쉬고 더 좋아요. 사돈 어른들 이제 60 후반이십니다. 물론 적은 연세 아니시지만 팔순 되시는 시어머니는 힘들다 생각 안 하고 10년은 더 젊은 본인 부모 힘든 것만 생각하는 올케가 좀 야속하더군요. 제가 좀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올케 말 듣고는 우리 엄마는 80인데 우리 엄마도 밥하기 힘드신 건 똑같은데 올케 이랬더니 형님들이 하시잖아요 하길래 그럼 올케 다음부터는 우리 안 올 때는 올케도 오지 마. 올케처럼 우리도 친정엄마 힘든 거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오는지 물어보고 와. 우리 엄마 힘드니까. 했더니 뾰루퉁해서 짐 싸서 쌩하니 가버리네요. 차라리 올케가 미처 그것까진 생각 못해 죄송하다. 다음부턴 심부름이라도 할게요. 했다면 차라리 그냥 웃고 넘겼을 거예요. 가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간섭을 안 한 건가? 너무 편하게 해줬더니 만만해 보이는 건가? 진짜 싫은데 신우짓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친정엄마만 괜히 안쓰럽네요. 솔직히 남동생네 안 오면 저희나 친정 부모님은 더 편합니다. 옳게 불편할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일단은 저희 형제들 모두 당분간은 안 올 테니 놔둬보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손주랑 친손주랑 차별 없이 손주라면 무조건 예뻐하시는 부모님께서 손주 못 보는 게 서운하실까 걱정이네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 두면 되는 걸까요? 추가. 저도 모르는 사이 많은 억측과 비난이 있었네요. 사위들도 며느리랑 똑같이 할 텐데 왜 며느리한테만 뭐라 하냐는 댓글들이 있네요. 본문에 남동생도 같이 한다고 한 것처럼 저희 집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같이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언급을 안 했어요. 사위도 친정아버지도 아들도 당연하게 청소하고 밥하고 다 합니다. 막내 여동생네는 오히려 제부가 더 잘하고요.
처가댁 가서는 남동생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한 번씩 처가댁에 가서도 네가 더 많이 해라 하면 그러고 있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희 남동생은 자기 집에서도 애들 케어 거의 본인이 다 해요. 출퇴근이 일정하고 빠른 직업이어서요. 신우들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시는데 한 번에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남동생네 오면 엄마가 힘들다 하시니 시간 되면 저희가 한 집씩 돌아가면서 가는 거고요. 형제 단톡이 있어서 온 거 바로 알아요. 참고로 올케랑 사위들은 단톡이 없어요. 손주 못 봐서 서운하실까 걱정이라는 건 친손주라서 못 보면 큰일 나신다는 뜻이 아니라 손주들 너무 예뻐하시는데 괜히 손주들 중 누구 하나 못 보게 만드는 것 같아 걱정하는 거예요. 결론은 남동생네 저렇게 가고 나서 연휴 마지막 날에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엄마 힘드셔도 애들 오는 게 더 좋으면 그냥 조용히 있겠다고 하니 솔직히 두 분 모두 안 오는 게 편하시다네요. 보고 싶으면 두 분이 보러 가셔서 밥 한 끼 사 먹이고 공원에서 한두 시간 데리고 놀면서 보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너네랑 약속 잡고 잠깐만 보는 게 편하다고요. 덕분에 추석 이후부터 부모님 두 분 모두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친인척분들이랑 만나시면서 더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부른 적 절대 없어요. 남동생네 때문에 일부러 간 적도 많았던 터라 오히려 옳게 보면 주말엔 편하게 너네 집에서 애들이랑 쉬고 오지 말라 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시댁인데 친정이나 너네 집만큼 안 편할 수 있다고요. 근데도 굳이 주말마다 오겠다는 건 옳게요. 어쨌든 저희랑 부모님께는 좋은 쪽이네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누나라고 한 건 남동생한테 쓰던 말버릇 그대로 쓰다 보니 그냥 그렇게 썼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